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재래시장에서 40년 가까이 떡 장사를 해온 장정혜입니다. 나이는 68세이고요. 제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 뭐가 맞고 틀린지 의견 좀 주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나이대 대부분 그렇듯이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옆 동네에 사는 총각이었는데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저와 인연을 맺어 주었어요. 남편은 잠깐이라도 쉬는 법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부지런했어요. 덕분에 밥은 굶지 않았고 없는 살림이지만 아들도 하나 태어나고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온한 날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고 올 때가 됐는데 남편이 집으로 오지 않는 거였어요. 따뜻하게 지어 놓은 밥이 차갑게 식어갈 무렵 남편과 같이 일을 다니던 김 씨가 황급히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에 치여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울며 불며 몇 날 며칠을 보내다 더 이상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어린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아는 사람의 권유로 성남 재래시장에서 떡자판을 시작하며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국산 재료로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팔았는데 생각 외로 제 떡을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단골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죠. 집살림도 점점 나아지게 되고 우리 아들 민준이 공부시키는 것도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엄마 고생하는 걸 아는지 우리 민준이가 공부도 곧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참한 여자 만나서 연애하더니 결혼도 하고요. 대학 다닐 때 만난 아가씨였는데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쪽 집에서 저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한번 헤어졌었는데 인연이 되려고 하는 건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우리 민준이는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됐는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지수하고도 얘기가 다 되었다고요.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들도 하나뿐인데 같이 살자고 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같이 살면서도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마냥 집에서 놀 수만은 없어서요.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고 아이들 출근하는데 따끈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아침 준비도 제가 했죠. 그리고는 성남시장으로 떡을 팔러 나갔습니다. 힘들지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단골 손님들이 있지 않고 제 떡을 사러 오는 것도 너무 고마웠죠. 시장에 가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활력소가 되어 행복했어요. 떡은 4시간을 넘기지 않고 다 팔렸어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내일 떡 만들 재료 준비하며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방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몸은 비록 힘들지만 제가 할 일이 있고 바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힘든 것도 몰랐어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무릎도 많이 아프고 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었죠. 아프면 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며 견뎌냈어요. 결혼 후 1년이 넘어갈 무렵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하나뿐인 귀한 며느리 힘들까봐 집안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힘든 것도 잊을 만큼 행복했어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서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손자 재윤이를 키우는 육아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며느리는 불만이었어요. 사사건건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너무 비위생적이에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물론 우리 민준이 키우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많이 다르긴 하죠.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자 재윤이 근처에 가는 것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는 며느리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솔직히 너무 별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며느리 의견에 따라야죠.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한테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 장난감, 옷, 동화책 등 많이 사주려고 했어요. 예전 우리 아들 민준이 키울 때 형편이 어려워 못 해준 것이 너무 한이 되어 손자한테는 많이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잘 갖고 노는 모습을 못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 몰래 내다 버리더라고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손자 재윤이가 커가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가운데에서 중간 입장을 보이던 아들 민준이도 점점 며느리와 같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재윤이에게 말하는 방식, 해주는 음식, 그리고 재윤이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떡도 많이 먹이지 못하게 했어요. 재윤이가 먹고 싶대서 인절미를 해서 주면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다고 못 먹이게 했어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며느리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한 번은 재윤이 학교에서 현장 학습 간다고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죠. 그래서 나는 평소 손자가 좋아하는 김밥하고 묵은지, 김치찜을 같이 싸서 줬죠. 평소 묵은지, 김치찜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했거든요. 근데 그 도시락 뚜껑을 닫느라고 닫았는데 조금 열려 있었나 봐요. 가방이 김치 국물로 다 젖고 김치 냄새 난다며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울고 불고 했나 봐요.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김치는 냄새 난다고 싸지 말랬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신발을 벗자마자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는 저한테 쏟아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난 재윤이가 김치찜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먹으라고 싸줬지. 며느리가 말을 했어요. 오늘 싸준 도시락이 뚜껑이 열려 있어. 옷이랑 가방 전부 다 젖고 애들 앞에서 웃음거리 됐어요. 재윤이가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하니 속 시원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현장학습도 망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어째. 도시락 뚜껑이 덜 닫혔구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짜. 미안하구나. 쏘아붙이는 며느리보다는 내가 싸준 도시락 때문에 놀이공원 간다고 손꼽아 기다리던 현장학습을 망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민준이도 덩달아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더군요.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너무 서운하더군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시장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애들 좋아하는 오삼불고기를 맛있게 해주려고 장을 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하니 애들이 낮잠이라도 자나 해서 살금살금 조용히 들어왔죠. 자는 줄 알았는데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때문에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말하자 아들 민준이가 미안해. 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재윤이 키우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본인 뜻대로 하려 하시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 수경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부처럼 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 야근을 하거나 저녁 약속이 있거나 하면 손자 재윤이를 돌보고 한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어요. 희생하고 참고 있는 사람이 정작 나 자신 같은데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실망감을 넘어서서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취급받으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됐어요.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그 후 며칠이 지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하교하면 항상 내가 학교로 마중을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 잠깐 소파에 누워 30분만 자고 일어난다는 게 몇 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 깨서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하고 민준이 학교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응급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사고라도 났나 하고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순간 쓰러져 울고 있는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민준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들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민준아, 괜찮아? 그 옆에 있던 애기 엄마가 소리쳤어요. 아이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혔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근처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를 하고 진료를 보는 내내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제발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달려가다 넘어지며 무릎에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고 안 그래도 좋지 않던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손자 재윤이만 괜찮다면 하고 생각했죠. 연락을 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침대에 누워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재윤이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만 잠이 들어버려서 데리러 가지 못했어. 뭐라고요? 잠을 잤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재윤이는 제가 돌볼 테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재윤이는 다리에 미세한 골절만 있어서 몇 주 동안 기부스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었어요. 집에 먼저 돌아온 나는 어두운 내 방 안에 힘없이 풀썩 주저앉았어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재윤이가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인지 며느리의 말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인지 한참 동안 그렇게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자 더 이상 그 집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친구 영순의 집을 찾아갔어요. 시장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영순은 밤에 갑자기 불쑥 찾아온 나를 보고 깜짝 놀랐죠. 평상시에도 고민이 있거나 하면 서로서로 소개기를 하는 사이라 내가 왜 그런지 금방 눈치를 챘지요. 그날 밤은 영순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더 이상은 아들 부부와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죠. 불필요한 존재, 피해 입히는 존재라는 취급도 안 받고 싶었어요. 빌어먹고 살더라도 그 집은 안 가리라 다짐했어요. 10여 년 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장 근처 허름한 건물 한 칸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작년까지 임대를 주다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어요. 허름하지만 방도 한 칸 딸려 있어 당분간 지내는 건 괜찮을 것 같았죠. 바로 달려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했어요. 아들 집에 가서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말 미안했다. 이제부터는 나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 갑작스런 말을 들은 아들 부부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나는 내 짐을 챙겨서 이사를 나왔어요. 이삿짐이라 해봐야 작은 서랍장 한 개와 옷가지들, 떡 만드는 도구와 오래된 그릇들 뿐이었어요.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심란한 마음을 달랠 새도 없이 내일 판매할 떡을 만들 준비를 했어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던 일은 계속해야 했죠. 무엇보다 떡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온갖 시름을 잊고 딴 생각 없이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잠자리가 바뀌어 첫날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한쪽에 마련한 매대에
떡을 종류대로 진열을 했어요. 떡을 판매하는 장소가 바뀌어 며칠 동안은 전보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았어요. 우연히 지나가던 여대생 2명이 찹쌀 호박떡을 사 먹곤 너무 맛있다며 사진도 찍어가기도 했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갔어요. 나는 새로운 떡도 개발하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던 떡도 새롭게 바꿔서 진열해 놓으면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더 이상은 집에서 떡 냄새 난다고, 만드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눈치 안 보고 맘껏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타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떡 사러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흑임자 송편, 직접 개발한 단호박 절편과 단호박 찹쌀떡,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꽃을 올린 꽃썰기를 만들었죠. 다른 떡집보다 디자인도 독특하며 맛도 너무 색다르게 맛있다며 떡을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개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였지만 오픈 전부터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내가 만든 떡을 먹기 위해 와준 손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TV 방송국에서 촬영도 왔었어요. 인생 다큐를 찍는 프로였는데 40여 년 동안 떡을 만드는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줬어요. 방송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손님은 더 많이 늘어났고 나는 직원을 두고 떡 만드는 수업도 진행하게 됐어요. 수입은 점점 늘어나서 허름한 건물은 멋진 한옥집으로 리모델링도 했어요. 떡 만드는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 2회 수업으로 진행했어요. 그날도 수강생들과 열심히 떡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뒷문이 살며시 열리며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며느리 지수였어요. 마침 수업이 끝나고 나에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난 속으론 가슴이 쿵쾅댔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화가 나려고 했어요. 그동안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고작 잘 지냈냐는 가벼운 안부 인사라니요. 하지만 속마음을 숨긴 채 태연하게 말했죠. 어쩐 일이냐? 어머님, 방송 나오는 거 봤어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난 보다시피 잘 지낸다. 재윤이는 어떠니? 무엇보다 손자 재윤이가 걱정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보다는 손자 재윤이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재윤이는 이제 건강해져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재윤이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고 이후 재윤이를 돌보기 위해 며느리 지수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는 소식과 내가 했었던 집안일이나 재윤이 돌봤던 일을 며느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정말 죄송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있을 땐 옆에서 보기만 하다가 직접 해보니 내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
맘속에 깊숙하게 있던 원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괜히 서운한 마음으로 얘들을 힘들게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왔다 간 후 3일 뒤 아들, 손자, 며느리가 또 방문했어요. 손자 재윤이를 보자마자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윤이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고 와락 품 안에 안겼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며 지내던 중 하루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전처럼 같이 모여서 다시 살자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처럼 같이 지내면서 손자도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해야 할지, 내 일하면서 따로 살아야 할지. 당연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편하죠.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명한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처럼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글 보시는 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